김정은의 철권 통치 아래 북한은 어둠과 공포에 휩싸여 있으며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잔혹한 행위들이 자행되는 곳이다. 그의 모든 결정은 전 세계를 전율하게 만든다. 자신의 권좌를 지키기 위해 그는 어디까지 잔혹해질 수 있을까? 정교한 음모 속에서 암살당한 수수께끼의 형, 무자비하게 갈라진 가족들, 그리고 김정은의 통치 아래 끊임없는 공포 속에 살아가는 시민들, 이 모든 것이 차가운 암흑왕조의 모습을 그려낸다. 이 악명 높은 지도자의 세계로 들어가보라.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권력을 유지하며 악몽 속에서나 나올 법한 처벌이 현실이 되는 곳. 감히 도전할 용기가 있다면 수백만 북한 주민들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는 이 남자의 삶을 탐험해보자. 북한 역사상 가장 잔혹한 정권의 어둠 속에서 김정은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다. 그는 무한한 잔인함의 상징이다. 전 세계에 자신의 우위를 과시하려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그는 끝없는 탐욕과 강한 집념으로 권좌에 올랐다. 그러나 그의 여정은 항상 정당한 후계자로 여겨졌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많은 이들은 그의 삼촌인 장성택이 북한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었을 것이라 믿으며 김정은의 지도력을 의심했다. 자신의 국민들조차도 의심하는 상황에서 김정은은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잔혹함을 선택했다. 그는 단순히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가족마저도 무자비하게 숙청하며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가장 위험한 적으로 만들었다. 이 가족 학살은 그의 잔인함을 보여주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그가 가진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섬뜩한 경고였다. 그 중에서도 장성택과 김정남의 암살은 세계를 충격과 공포에 빠뜨렸다. 2013년 세계는 김정은의 가장 잔혹한 행위를 목격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인물이자 자신의 후견인이었던 삼촌 장성택을 처형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숙청을 넘어 가족 간의 유대를 완전히 끊어버린 것이었으며 동시에 김정은이 절대 권력을 장악했음을 선언하는 것이었다. 북한 정권의 2인자였던 장성택은 결국 김정은이 용납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그는 무자비하게 제거되었다. 하지만 김정은의 잔혹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의 이복형 김정남 역시 또 다른 치밀한 암살 공작의 희생자가 되었으며 이 사건은 전 세계에 김정은의 잔인함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다시금 상기시켰다. 이 암살들은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김정은의 권력에 대한 모든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의 일부였다. 가족 전체를 없애버림으로써 그는 섬뜩한 메시지를 보냈다. 설령 가장 가까운 혈육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의문을 제기하거나 도전하는 순간 안전하지 않다는 것. 그는 철저하고 냉혹한 방식으로 위협을 제거하며 현대 역사상 가장 잔혹한 독재자 중 한 명으로 악명을 떨쳤으며 그의 권력과 잔인함은 전 세계를 공포에 빠뜨렸다. 전환점은 김정은이 자신의 가장 가까운 조력자였던 삼촌 장성택을 처형하기로 한 끔찍한 결정을 내렸을 때 찾아왔다. 김정은은 장성택을 반역자로 몰았고 심지어 그가 중국과 공모하여 자신을 전복시키려 했다고 의심했다. 혈육임에도 불구하고 장성택의 운명은 잔혹한 처형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북한의 최고 권력층마저 충격에 빠뜨렸다. 그가 처형된 방식은 극도로 잔인했으며 인간의 몸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것이었다. 당시 목격자들은 한때 강력한 권력을 가졌던 인물이 무참히 파괴되는 장면을 강제로 지켜봐야 했고 이는 김정은에게 도전하는 자는 누구든 가차없이 제거될 것이라는 명확한 경고였다. 그러나 김정은의 잔혹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의 이복형인 김정남 또한 표적이 되었다. 2003년 이후 망명 생활을 하던 그는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의 존재 자체가 김정은에게는 잠재적인 경쟁자의 상징이었다. 2017년 2월 13일 김정남의 삶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방식으로 끝이 났다. 두 명의 여성은 단순한 장난인 줄 알고 속아 넘어가 그의 얼굴에 VX 신경작용제를 바르도록 이용당했다. VX는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화학물질 중 하나로 단 한 방울만으로도 신경계를 파괴하여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는 단순한 암살이 아니었다. 그것은 냉혹한 권력 과시였으며 김정은에게 도전하려는 모든 이들에게 명확한 경고를 보내는 사건이었다. 설령 가족이라 할지라도 최고 지도자의 분노를 피해갈 수는 없다는 것이다. 김정남 암살 사건은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으며 김정은이 자신의 길을 막는 자라면 누구든 가차없이 제거한다는 이미지를 더욱 강화시켰다.
많은 사람들은 김정남이 CIA와 연계되어 있었다는 의심 때문에 그가 타겟이 되었다고 추측했다. 이 사건은 두 명의 여성의 개입으로 더욱 충격적이었다. 그들은 무고한 장난인 줄 알고 범행에 가담했지만 결국 살인범으로 기소되어 수감되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하게 2년 만에 석방되면서 이 사건은 여전히 많은 의문을 남겼다. 하지만 김정은의 잔혹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장성택의 가족 전체를 숙청할 것을 명령했다. 혈연이든 혼인관계든 그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은 처형되거나 외딴 지역으로 유배되었으며 그들의 절규는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다. 김정은 정권이 퍼뜨린 공포는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덮쳤다. 그 희생양 중 한 명이 바로 무고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였다. 북한 여행이 흥미로운 모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보라. 그러나 그것이 끔찍한 악몽으로 변해버린다면 2016년 1월 홍콩에서 공부하기 위해 가던 길에 오토는 북한을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그 결정은 결국 치명적인 선택이 되고 말았다. 평양국제공항에서 출국 직전 오토는 수많은 목격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체포되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데니 그레트는 오토가 단순한 문제라고 생각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곧 끔찍한 악몽의 시작점에 서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선전 포스터를 훔쳤다는 혐의로 기소된 오토는 북한에서 가장 악명 높은 강제노동 수용소 중 한 곳에서 15년의 노동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은 단 2달 만에 끝났고 그것은 단순한 판결이 아니라 김정은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에게 보내는 공포의 경고 메시지였다. 한때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오토는 잔혹한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체포된 순간부터 오토의 삶은 끝없는 고통과 시련의 연속이었다. 이는 북한 정권이 반대자를 어떻게 처벌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암울한 사례였다. 그는 단순히 수감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북한의 선전도구로 이용되었고 그 존재 자체가 북한에서는 작은 실수 하나도 모든 것을 잃게 만들 수 있다는 무언의 경고가 되었다.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고통받는 오토의 모습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신체적 학대의 결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몸과 정신을 서서히 파괴하는 잔혹한 과정이었다. 그의 몸에 남겨진 기이한 흔적들과 설명할 수 없는 상처들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증거였다. 그러나 가장 끔찍한 것은 그가 겪었을 침묵 속의 고통이었다. 점점 쇠약해지는 몸과 정신, 끝없는 두려움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 그것이 오토 원비어가 북한에서 맞이한 최후였다. 그 숨막히는 몇 개월 동안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는 오토를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가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은 씁쓸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육신은 돌아왔지만 그것은 더 이상 예전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마치 어두운 악몽에 갇혀있던 듯한 메마른 몸과 흐려진 정신뿐이었습니다. 가장 끔찍했던 것은 정교한 고문의 흔적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들이 그의 정신 깊숙이 지울 수 없는 흉터를 남겼습니다. 오토가 어떤 고문을 당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이 나왔지만 그중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워터보딩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고문 방법은 희생자가 익사하는 듯한 공포에 질식하도록 만드는 방식입니다. 아무도 오토에게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내면부터 철저히 무너뜨리려는 잔인한 계획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날이 갈수록 오토의 상태는 악화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정된 것이었고 가족들은 무력하게 그가 점점 쓰러져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온 지 불과 6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겨진 것은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만약 오토가 그 위험한 곳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면 이 모든 고통을 피할 수 있었을까? 그의 죽음은 전 세계적인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지구촌 곳곳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자국민에게 내린 강력한 경고 속에서 단 하나의 진실이 선명해졌습니다. 북한은 자신에게 도전하는 자에게 절대 자비를 베풀지 않으며 감히 도발하는 자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분노가 쏟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북한 수용소에서 벌어지는 악몽 같은 삶의 이야기들은 누구라도 소름이 돋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한 생존자인 케네스 벤은 북한의 잔혹한 감금 시스템 속에서 몇 개월을 견뎠습니다. 그는 정부 전복을 모의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었고 끊임없는 신문을 당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지독한 신문 속에서
그는 감시자들에게 매 순간 철저히 감시당하며 정신적으로 무너뜨리려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테러리스트라는 자백을 강요하며 심리적으로 그를 끝까지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끔찍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일 8시간씩 혹독한 강제 노동을 해야 했으며 육체와 정신을 완전히 소진시키는 처절한 사이클이 끝없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케네스 베가 겪은 고통은 북한의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 즉 관리소 내부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현실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성을 철저히 말살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정치적 범죄를 저질렀거나 충성심이 부족하다고 의심받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세워진 이 강제노동 수용소는 사람들을 김정은의 권력 게임 속에서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수감자들은 재판도 없이 종신 강제노동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으며 그들의 가족들까지도 이 끔찍한 운명을 함께 겪어야 했습니다. 이곳에서 생존은 매일 반복되는 사투였습니다. 매년 수백, 수천 명의 죄수들이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환경 속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시작되는 고된 노동은 죄수들을 땅에 쓰러질 때까지 혹사시켰고 감시하는 경비원들의 눈을 피해갈 수도 없었습니다. 광산, 빽빽한 숲, 혹은 들판에서의 중노동은 사람들을 죽음의 문턱까지 몰아넣었으며 혹독한 추위와 타는 듯한 태양 아래에서도 보호장비나 적절한 도구 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몸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흔적이 남았습니다.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삶은 그저 연명에 불과했고 희망은 폭압적인 어둠 속에서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북한의 수용소 보안 체계는 마치 죽음의 덫과 같았습니다. 탈출을 감행하는 순간 삼켜질 운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벽과 날카로운 철조망, 그리고 24시간 감시하는 무장 경비병들까지 이 수용소는 철저한 공포 속에서 죄수들을 가둬놓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곳의 잔혹함에 저항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은 단 하나, 죽음뿐이었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수용소 내에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된 여성들의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끊임없이 죽음과 맞서는 싸움이었습니다. 최소한의 식량조차 제공되지 않는 환경에서 죄수들은 살아남기 위해 어떤 방법이든 찾아야 했습니다. 생존자들은 쥐, 벌레, 먹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삼켰다고 증언합니다. 굶주림과 갈증에 지쳐 뼈만 남은 몸, 검게 변한 피부, 그리고 숨이 턱 막힐 듯한 비좁은 감방 마치 인간을 가두는 상자와도 같았습니다. 누울 공간조차 주어지지 않은 그곳에서 죄수들은 점점 정신이 무너져 갔습니다. 이 수용소에서의 고통은 단순한 육체적 학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죄수들의 정신을 철저히 파괴하고 혼란과 절망 속에 빠뜨려 끝없는 고통의 굴레에 가두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공포는 그들의 마음 깊숙이 각인되었고 이는 김정은이 절대적인 통치를 유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결국 저항의 의지를 완전히 상실한 껍데기만 남은 죄수들, 이것이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진정한 목적이었습니다. 북한 정권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된 사람들은 공개 처형을 당하며 이는 주민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기 위한 가혹한 경고였습니다. 이러한 처형은 비밀리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경기장, 학교, 마을 광장에서 공개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강제로 참관해야 했습니다. 반역이라는 제목은 터무니없었습니다. 나라를 탈출하려 한 것, 외국 영화를 본 것, 외국 음악을 들은 것, 심지어 서양식 음악 재생기기를 소지한 것조차도 처형의 이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2022년에는 한 22세 청년이 단순히 한국 영화와 음악을 시청하고 공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잔인하게 처형당했습니다. 그들의 고통스러운 비명과 처절한 고문의 순간들은 지켜보는 모든 이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고 어떤 저항의 희망도 철저히 짓밟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탄압은 단순한 폭력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북한 체제가 아닌 모든 문화적 요소를 말살하려는 무자비한 숙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김정은은 강력한 법을 제정하여 모든 외래 문화를 금지했습니다. 외국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는 것만으로도 고문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언어조차 통제 대상이었습니다. 한국어와 유사한 표현이나 서방의 가치를 암시하는 단어들은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국가 이데올로기 외의 종교를 믿는 것 역시 범죄로 간주되었으며 극히 소수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끔찍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잔혹한 정권의 목표는 단순히 신체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정신과 영혼을 짓밟아 사람들을 생각 없는 꼭두각시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지식인, 예술가,
그리고 기존 틀을 벗어나 창작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며 악명 높은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이러한 탄압은 독립적인 사고와 창의성을 말살하고 자유의 불씨를 완전히 꺼버리며 북한을 반대 의견이 단 하나도 허용되지 않는 사회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끊임없는 공포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을 잃고 그저 침묵 속에서 완전히 복종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마치 문이 열린 새장 안에 있지만 아무도 도망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극단적인 문화 탄압은 단지 더 어두운 현실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철저히 통제된 이 사회의 이면에는 더욱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의 철권 통치 아래 북한 곳곳에는 보이지 않는 망령처럼 공포가 스며들었고 정권은 수십 년간 자유를 질식시키며 국민들의 의지를 압박해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공포의 유산은 더욱 견고해지고 있으며 북한 사회는 더욱 숨막히는 암흑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언론과 이동의 자유에 대한 철저한 탄압이 있었습니다. 최고 지도자에 대한 작은 비판조차 목숨을 위협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마치 사냥당하는 먹잇감처럼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강제 노동을 악용하며 사람들을 단순한 부품처럼 취급했고 그들의 안위에는 조금의 관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건설 프로젝트나 무의미한 국가 사업에 동원된 노동자들은 국가를 위해 일한다는 명목 아래 혹사당했습니다. 특히 여성, 어린이,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에게 이 현실은 더욱 끔찍한 악몽이었으며 끝없는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길조차 없었습니다. 북한 생활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점 중 하나는 이동의 자유가 완전히 통제된다는 것입니다. 한 지방에서 다른 지방으로 이동하는 것조차 특별 허가 없이는 범죄로 간주되며 해외로의 이동은 사실상 불가능한 속박과도 같았습니다. 철저히 봉쇄된 국경을 허가 없이 넘으려는 사람들은 국경 경비대에 의해 무자비하게 사살될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경비병들은 동포를 향해 총을 겨누는 것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훈련받았습니다. 이 공포는 코비드19 봉쇄 기간 동안 절정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팬데믹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더욱 강력한 통제를 가하며 북한 전체를 거대한 감옥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모든 지역에 검문소가 세워졌고 불법적인 이동은 철저히 차단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삶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이동조차 막아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나라 안에서조차 이동하려면 허가증이 필요하다는 현실을 상상해 보십시오. 단순한 이동이 생사의 기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보이지 않는 사슬과도 같았으며 수백만 명이 영혼과 희망을 짓밟고 매일을 공포 속에서 생존을 위한 전쟁으로 만들었습니다. 북한의 가혹한 제한 조치는 기본적인 생필품 접근마저 차단하며 사람들을 끝없는 굶주림과 질병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 참혹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탈출을 시도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끊임없는 두려움과 함께해야 했습니다. 국경을 넘은 후에도 정권의 끈질긴 추적을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뒤를 돌아봐야 했습니다. 운 좋게 중국에 도착한 사람들조차 북한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은신처에 숨어 살아야 했고 발견되어 강제 송환될까봐 하루하루를 불안 속에서 보냈습니다. 결국 많은 탈북자들은 중국 당국에 의해 붙잡혀 처참한 현실 속으로 다시 내던져졌습니다. 이는 북한과 중국 간의 복잡하고 긴장된 관계가 만들어낸 잔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북한에서의 삶은 만성적인 식량 부족과 의료 서비스 부재를 고려할 때 더욱 끔찍한 현실로 다가옵니다. 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 영양 공급과 의료 혜택은 더 이상 손에 닿을 수 없는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의료 시스템은 악몽과도 같습니다. 병원은 필수 의료 물품조차 부족하고 의료 장비는 전기와 물이 공급되지 않아 녹슬어가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현대의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으며 전통 민간요법에 의존하는 절박한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이 붕괴된 의료 시스템은 수백만 명이 감내해야 하는 보이지 않는 형벌입니다. 고통과 질병은 단순한 일상의 일부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싸움이 되었습니다. 적절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침묵 속에서 고통을 감내해야 하며 절망과 무기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순한 상처조차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흔한 감기조차 생사를 가르는 싸움이 될 수 있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북한의 인도적 상황은 1990년대부터 지속된 기근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김정은 정권 하에서도 여전히 기아는 북한 주민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식량 공급이 끊긴 농촌 지역에서는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풀이나 익히지 않은 곡식을 먹으며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입에 의존하는 노후화된 비효율적인 농업 시스템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해 국경이 봉쇄되면서 최소한의 공급망조차 끊어졌습니다. 북한 전체 인구의 약 40%가 기아에 시달리며 단 한 끼의 영양가 있는 식사를 찾아 헤매는 유령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북한 주민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동안 김정은은 잔혹한 핵개발 야망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무자비하고 냉혹한 권력 게임에 불과합니다. 국민들이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도 그는 핵무기 개발에 막대한 자원과 불을 쏟아붓고 있으며 인간성을 완전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권의 잔혹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철저히 가려진 비밀연구소에서는 끔찍한 인간 실험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 공포스러운 진실은 철저한 은폐 속에서 숨겨져 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악몽 같은 실험의 실험체로 만드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은 없습니다. 충격적인 증언에 따르면 북한 시민들은 치명적인 독극물 실험에 동원되어 정권의 잔인한 실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고한 북한 주민들이 비밀 연구실로 끌려가 위험한 화학물질과 생화학 무기의 실험 대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은 이러한 실험이 상상을 초월하는 잔혹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된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이는 인간성을 완전히 무시한 끔찍한 만행입니다. 김정은 정권 아래 북한은 피로 얼룩진 악몽이 되어버렸으며 심지어 인간의 마지막 숨조차도 더 이상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 생체 실험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잔혹함의 상징이 되었으며 희망이 사라진 그 어둠 속에서 남아있는 것은 오직 공포와 절망뿐입니다. 탈출의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김정은의 악몽 같은 통치 아래 북한의 노동교화소는 단순히 정치범이나 탈북자를 가두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끔찍한 생체 실험실로 변모하였습니다. 그곳에 갇힌 사람들은 인간으로 취급되지 않으며 상상을 초월하는 실험의 실험체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정권에 충성하는 과학자들조차 이러한 끔찍한 실험을 목격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김정은이 직접 이 실험들을 주도하며 자신의 절대 권력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국제법과 기본적인 인권을 철저히 무시한 채 이러한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실험들은 단순히 무기 개발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더욱 잔인한 방식으로 무기를 활용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수행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보이지 않는 독극물을 개발할 것을 강요받고 있으며 이는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고 죽음을 초래하는 물질로 정권의 적을 세계 어디에서든 조용히 제거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도덕적 타락의 극치, 잔혹함과 야만성이 용인될 뿐만 아니라 미화되는 정권의 실상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